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M&L 칼럼이고요. 스타트업 트렌드와 이해관계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 초에 했었던 그 신정 때 했었던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뜬금잡설 주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끝나고 지금 이게 이제 설날을 앞두고 채널 멤버십 회원 미리 보기 기준으로 이제 설날 직전에 나가는 컨텐츠가 되는데요.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뭐 굳이 연휴 때까지 보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대 스타트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현대 스타트업의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제 강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VC나 AC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강좌에 가서 뭐 창업이란 이런 거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현대 스타트업의 트렌드라 그러면 그냥 딱 아주 짧게 한 줄로만 얘기하면은 적금이 아닌 투자자. 즉 뭐냐면은 일정 기간 꼬박꼬박 이렇게 여유 자금을 적금을 쌓아가지고 어떤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약간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스타트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냐 그러면은 있었어요. 있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근데 이게 좀 극과 극을 갔죠. 그냥 차곡차곡 조금씩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슈퍼마켓으로 갔다가 마트로 갔다가 이런 막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방에 쏟아붓고 한 방에 훅 하려 그러다가 한 방에 팍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좀 극각으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그 정도로 막 극단적인 리스크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조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현대 스타트업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서 어떤 하나의 큰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지난한 과정이 아니고 내가 10년 동안 걸려서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거를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가능하면 1년이라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래 예상했던 수익이 한 100배 정도를 뽑아내서 더 많은 수익을 이제 서로 나눠 갖는 약간 좀 윈윈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현대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벤처기업의 기조 자체가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시작을 하는 게 1인 창조기업인데요. 뭐 저도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과 시간 중에서 돈과 시간 중에서 어떤 걸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즉 나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해서 뭐 5년 걸려서 내가 뭐 2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나랑 나와 함께 하는 다른 한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한 5명이서 빨리빨리 이 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1년 안에 한 뭐 5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게 되면은 그냥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5배, 10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여러 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간다는 게 대부분 뭐 대표와 개발자와 뭐 마케터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본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뭐 10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그 돈을 외부의 투자자들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쓰고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이제 투자자 논아가라서 결국엔 서로가 윈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현대 스타트업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그럼 저쪽 사람이 누군가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은 내가 그걸 열심히 해서 갚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갚겠다라는 개념보다 이제 회수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고 그 지분의 가치가 상승해서 저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약간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존재 이유 자체가 좀 목적은 다르죠. 투자 유치는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거고 정부 지원 사업은 딱히 뭐 지분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해줘야 나라의 어떤 국가의 산업 발전이 이제 기틀이 잡히고 또 그 안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어떤 그 돈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어떤 현금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돈을 주는 이유는 원래 사업은 본인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료로서 정부도 한 손을 내미는 거죠. 대신 가져가는 게 실제 수요가 아니고 이제 그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제 시너지들을 가져가는 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뭐라도 해보라고 돈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트렌드를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면은 뭐 투자 유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 이런 종류에 있어서 항상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오해라고 하는 거를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창업 지원 사업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창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위해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취업률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 놔서 결국에는 좀 허리 부분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 구조로 이제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뭐 또 이번 정권 들어서 그게 좀 더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사업하려는데 저기서 돈 주니까 가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사업인 거고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는 거는 다른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 이해관계는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저기서 돈 준다니까 받아야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을 성장시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거라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예산을 짜서 여러분에게 그 돈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어떤 그 기업의 성장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좋은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거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지원 사업에 어떤 자금을 쏟는 게 아니고 물론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간 산업들 혹은 이제 그런 아이템들 어떤 그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평가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평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뭐 베이스를 보면은 뭐 저 같은 이제 뭐 교수도 있고 뭐 VC들도 있고 A씨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변리사나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사업을 뭐 기술적으로도 평가하고 사업적으로도 평가하고 시장성에도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의 목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창업자를 골라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 지원자가 과연 이 평가 기준을 맞춰서 다른 창업자들하고 다 합쳐봤을 때 과연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고 실제로 내가 점수를 어떻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5명이 합산이 돼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가 뭐 이 사람 내가 많이 줬으니까 이 사람 내가 뽑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명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나머지 4명이 이제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가지고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얘는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고 의외로 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는 어떤 그 시야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거는 안 되는 기술.
그러니까 구현 자체가 안 되는 기술들인데 뭐 이제 그런 기술 쪽이 아니고 사업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기술은 일단 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왜냐면 기술을 모르니까요. 가정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평가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되게 웃지 못할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갭을 되게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노력은 하지만은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지원 사업 오신 다음에 이렇게 평가에 나가가지고 뭐 되게 많이 혼나고 막 마치 싸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싸우는 게 맞고요. 당연히 할 말은 하고 뭐 아쉬운 게 있었으면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올 때부터 성이 나 있어요. 올 때부터 막 기세등.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악이 받친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딴 데 가서 뺨 맞고 여기 와가지고 화풀이한 딱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 뭐라 그래야, 공손할 필요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좀 이렇게 예의를 좀 갖춰가지고 잘 이제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사실 뭐 너무 겪은 일들이 많아서 사례만 얘기하면 오늘 뭐 1시간을 넘게 얘기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여러분이 뭐 무슨 평가자들한테 밉보이거나 이런 건 잘 없어요. 간혹 가다 밉보이는 경우가 이제 막 정말 정말 제대로 사업 계획서도 못 쓰고 계획도 엉망인데 와가지고 막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이제 깨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뭐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너무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면은 그땐 깨지진 않는데 이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이제 그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많이 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또 평가자는 괜찮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평가위원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평가자가 눈에 간혹 가다 한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걸리면 되게 좀 피곤하기는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걸리면 뭐 이제 엄한 걸로 시비 걸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보면은 한 100명 정도의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는 한 5건 정도, 한 5% 정도를 빼면은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정말 무미건조하게 그냥 뭐 갑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통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할 때, 그러니까 많이 안 하고 이제 좀 이거저거 물어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원자분들이 그 듣고자 하는 대답을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지원자는 이 아이템이 왜 좋은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아이템이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자들은 좋으면 살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한 라인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은 좋습니다라면 얘기하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당신이 나가서 값 한 대 까고 팔 거냐? 그럼 그것도 그렇진 않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지원자들이 그런 사항들을 잘 준비를 못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틀어지게 돼 있는데, 절대 무슨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평가자들은 그냥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A 첫 번째 지원자가 선정이 되고 두 번째 지원자가 선정이 되면 그건 평가자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게 뭐 알게 뭐예요. 나는 그냥 공정하게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줄 팀은 좋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떨어졌으면 그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종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면 뭐 평가자의 마음에 들까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정확하게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요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투자 유치 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청창사 이런 데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본인의 회사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IR 평가를 할 때랑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평가를 할 때랑 조금 태도가 달라요. 그 애티튜드가 바람직하게 다른 경우도 있고 안 바람직하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안 할게요. 예, 뭐 어차피 오늘 뭐 VC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이제 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창업자들한테 보는 건 딱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장성이 나오고 그 안에서 수익이 창출돼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우리 회사 매출이 뭐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20억, 그다음에 3년 뒤에 50억이다 그러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걸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건 매출인 거고 실제로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좀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매출이 1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뭐 10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직원도 월급 다 주고 이거저거 빼보니까 한 1,000만 원 남았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순수익이 남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부분 적자거든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단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미 2억 3억을 이 회사에 쏟아 부었는데 이 회사는 인제서야 1,000만 원 남았다고 막 좋아하고 있으니 그럼 도대체 나의 2억은 뭐 20년이 걸려야 뽑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창업자의 역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 투자자들은. 결국 회수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익 구조가 좋아야 되냐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회사가 뭐 이렇게 커가지고 뭐 수익이 얼마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은행 이자 갚는 것도 아니고 보통 결국에는 엑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M&A를 나가가면서 회사 가치가 높아져서 한 번에 크게 나간다. 그럼 회사의 어떤 그 수익 구조가 약간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트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도 투자자한테 막대한 수익이 나오죠. 그럼 조금 확률은 높지 않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 회사가 정말 매출을 쫙쫙 올려서 그냥 그 사업적으로 쫙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코스닥 상장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IPO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도 투자자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회사의 매출 구조도 되게 중요하고 성장 가능성도 되게 중요해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시드 레벨의 창업 한 1년, 2년 차 정도 되는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1억, 2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아직 그 어떤 그 강한 어떤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 자체가 약간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10억에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이제 그 시리즈 A, B, C에서 매장이 이쪽 등급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회사의 수익 구조나 매출 구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 구조, 인력 풀 구성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자산화할 수 있는 자산 가치부터 다 따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다 이제 그 회사의 안정성과 어떤 수익성을 보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창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제발 저 투자자들 우리한테 제발 투자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간절반절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서류 갖다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열심히 이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고 막 이렇게 IR을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 시드 레벨에서는 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회사가 투자를 받길 원한다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만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어떤 수익 구조를 잡더라도 재무제표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기특하게 해서 돈을 줄 거야? 뭐 혹은 아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받아야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보다는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투자금이 나오면 한 1억 정도가 되면 내가 지금 10억으로 키울 수 있는데 그럼 저 회사에 내가 저쪽에 뭐 2억 정도 주고 그래도 남어. 이런 정도의 그림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 나는 투자받기 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인생의 목적이 투자인 건지 인생의 목적이 정부 지원 사업인 건지 알 수도 없게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야, 돈이 필요하니까 구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기능 하나 더 붙여서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되게 이런 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거.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제발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돈을 주세요가 아니고 아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카드를 내밀어서 저 사람들을 매혹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충분히 좋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보긴 보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요런 방향으로 해서 요렇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가면은 우리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위에 비슷한 종류의 어떤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또 이게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남이 뭐라 그러면 또 그것도 듣는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확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또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깨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창업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만 막 맨날 저기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 시장을 보면은 투자 받기 전까지는 창업자가 정말 막 이렇게 을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돈이 꽂히고 나면 오히려 투자자가 을이 돼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런 이해관계가 정말 적절하게 조율이 돼서 같이 갈 수 있어야 그 회사가 실제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의 대표와 직원 간의 이해관계. 이거 어렵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대표와 직원의 관계가 있고 대표와 이사진의 관계가 있고 이사진과 직원의 관계가 있고 또 대표와 임원진과 그 다음에 주주와의 관계가 있고 이게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상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실제로 저한테 그 뭐냐 이렇게 상담을 오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쪽으로 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예창이나 이런 거 돼가지고 예창패 돼가지고 이제 사업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 또 이제 무슨 이제 그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자들하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진짜로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둘 다 잘못한 건 아니고 분명히 누구 하나가 잘못 생각했거나 둘 다 뭔가 조금씩 이렇게 핀트가 어긋났거나 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고 둘 다 잘못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 명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저한테 상담 올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보통 이제 깨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물론 뭐 그 전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상담 수준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건 잘 넘어가지만은요. 근데 이제 이 대표와 직원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성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개 석상이 아닌 다른 이제 채널 전용 멤버십에서 뭔가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좀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만 이제 이런 이해관계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다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직원 같은 대표가 있고요. 대표 같은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같은 대표와 직원 같은 직원만 있으면 다행인데 직원 같은 대표와 대표 같은 직원이 있는 그런 회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가 됐건 직원이 됐건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왜 저러지라는 생각보다는 도대체 쟤는 어떤 로직에서 저런 주장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파고들어 보면은 그 베이스를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베이스를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내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면은 계속 가는 거고 좀 납득이 어렵지만 뭔가 좀 그 갱생의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타협을 해서 가는 건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면 사실 그거는 헤어지는 게 제일 간단해요. 실제로 그 답은 없는 문제예요. 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관계는 갑을관계와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갑자기 평가를 왔을 때 어떤 대표는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뭐 설명을 하다가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막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갔다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기분이 나빴던 게 저는 그거는 평가자를 그 지원자가 평가자한테 갑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막 맘대로 막 이렇게 갑질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지킨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명백하게 지원자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는 객관적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높은 거보다 남은 쪽으로 가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 치고 그렇게 잘 되는 회사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히 잘 되는 회사는 대표가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어도 뭔가 좀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좀 어떤 그 능글능글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그 사업자분들 중에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강한 건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이고 막 다른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 터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러분이 보통 어디 뭐 평가를 가거나 투자를 가거나 다른데 어디 가서 보통 좋은 소리 못 듣거나 아니면 조금 잘 결과가 안 좋을 때에는 그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제대로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뭐 고작해야 뭐 몇 천만 원, 1억 정도 주는 그 정도 규모의 그런 뭐 평가 단계에서 뭐 쟤는 이쁘니까 주고 쟤는 안 예쁘니까 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는. 예,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되면 그게 더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여러분이 그 갑질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걸 전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보면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이상한 심사위원이나 이상한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얘기 들은 적은 있고, 근데 거의 대다수는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해요. 그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들 아이템 되게 괜찮다고 발표 잘하라고 오는 애들도 어디 가서 좀 이상한 소리 듣고 왔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면은 그럴만 하더라고요. 왜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죠. 그거는 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은 다들 알아듣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게 원래 둘이 싸우면은 쌍방의 관계를 좀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최대한도로 이제 쌍방의 상대방은 없으니까 제가 그쪽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가를 좀 많이 해주죠. 물론 그 친구를 좀 그 친구 편에서 다독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해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M&L 공식 홈페이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한동안은 제가 이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건데요. mnlab.com입니다. mnlab.com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창업 블로그라고 해서 여러분 그 텍스트를 이제 좀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이 블로그 쪽에다가 달아놓고 또 필요한 정보들도 글로써 담겨 놓으니까 이거는 거의 제가 최대한도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하나 이상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 필요한 정보들 많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추천 콘텐츠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콘텐츠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이폰이 있고요. 클럽하우스를 시작을 했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성공을 향한 기업가들의 진솔한 대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1년차, 2년차인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 토론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이제 사업을 한 2년차, 3년차 이상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그 스타트업으로서 좀 그 경험이 쌓이신, 뭐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쌓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약간 토크 콘서트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QR코드를 찍어서 클럽하우스 멤버이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경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피커 권한은 아무한테나 드리지는 않고, 왜냐면 이거는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들은 있지만 이제 좀 한계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은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공지를 보고 이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평안한 연휴 보내시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많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 그런 것들 잘 작성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